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호텔 그림 읽기의 성예린. 전호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오랜만에 추석 아, 잘 추석 연휴가 그쵸? 길었으니까. 너무 길었어요. 그 연휴도 길었고 음. 그 중간에 또 그쵸, 한글날 때문에 또 쉬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보고 싶다고 울진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저희 이어가 볼 텐데요. 고대 한국의 풍경 제3자 신명을 몸에 두르고 유목예술 편입니다. 오늘도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질문에 따라 답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라시아의 유목민 가운데 일부는 죽은 자의 영혼이 조상신들이 산다는 북방의 큰 산이라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세계로 간다고 믿었다. 영혼에게 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 개와 말과 새였다.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짐승의 형상이 양식화된 허리띠 고리의 출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허리띠라는 데 초점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은 농경민족이지만 원래 처음부터 농경을 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네. 대뜸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그 연결하는 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띠 고리라는 게 이제 허리띠를 고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허리띠를 우리가 늘 쓰지만 실제 허리띠의 기능은 바지를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데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허리띠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웃한 중국 민족과 다른 게 우리는 처음부터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어요. 네. 근데 이웃 중국은 한족은 통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세계 많은 민족 중에 이 통옷을 입는, 즉 위하고 아래의 옷이 하나인 상태로 원피스죠, 이런 일종의 거. 원피스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입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사람들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지라는 것은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네. 뭐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바로 이런 바지가 굉장히 네.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는 것은 농경에 종사하기 이전에 뭔가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했다라는 건데, 활동적인 일이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냥. 그렇죠. 사냥과 네. 목축. 목축. 네. 그래서 우리 고대의 유물에서 허리띠 고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늘상 착용을 했다는 것이고, 그건 바지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한반도에 들어와서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이러기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 사냥이나 목축에 종사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축에 종사했다는 증거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민족의 초기 국가 중에 하나인 부여 혹은 고조선 이런 나라들에 관한 기록에 보면 반농 반목이다. 즉 반은 농경을 하고 반은 목축을 했다. 네. 근데 거기 빠진 말이 있어요. 사냥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민족의 경우는 이제 바지에 허리띠를 묶어서 네.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농경민족은 집에서 농사를 짓는 밭까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동거리가 짧아요. 근데 사냥이나 목축을 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깁니다. 때론 말도 타야 되고 네. 숲에서 뭐 뭔가 잡으려면 상당히 빨리 뛰어다녀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그 야외에서의 활동 시간이 길면 이 뭔가 평소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들을 몸에 어떻게든 잘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허리띠가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옛날 허리띠를 보면 허리띠 고리 외에도 허리띠에 고리들을 이렇게 대여섯 개씩 쭉 달아놓고 그 고리에다가 작은 칼이라든가 숫돌이라든가 비상구급 약에 해당되는 작은 약주머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경험에 근거해서 허리띠의 고리 장식은 이 허리띠를 이제 고정시키는 거니까 고리 장식은 대개 짐승 모양을 넣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호랑이나 이런 자기들이 이 숲이나 아니면 들판에서 만나는 맹수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기르는 네. 그런 짐승의 모습
아니면 뭐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허리띠 고리 장식으로 만들어서 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 고리 하나만 봐도 한 민족이 살아오던 생활 양식 전반 네. 그리고 그들이 쌓은 경험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 아기자기하게 뭐 그것들을 그래도 그렇죠. 그 아기자기한 그 중에서도 그 멋을 살리고 자기 이제 용맹함과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거는 이제 그 허리띠 고리의 장식이 상당히 양식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형태가 아니라 미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양식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시기엔가 목축이나 사냥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서 농경에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허리띠 고리의 그 짐승 장식 같은 것이 양식화된 거죠. 예. 이미 농경화 됐으니까. 네,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구나. 예전에 진짜 그 보면은 어르신들이 보면 허리춤에서 뭐 그럼요. 그 오래된 습관인 거예요. 오래된 습관. 예.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청동기 시대 이목미술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목축이나 사냥, 네. 뭐 특히 목축의 경우에는 사실은 늘 짐승과 함께 지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경하는 사람이 뭐 쌀이니, 보리니, 밀이니, 기장이니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네. 목축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곡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짐승을 늘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네. 양떼든 말떼든 소떼든 보리나 밀은 그냥 가만히 자라지만 양이나 소나 말은 생명의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교감할 수 교감을 있고 하고, 그렇죠. 때로 예, 예. 교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은 그런 짐승들을 안전하게 잘 살려서 잘 키우고 새끼를 낳고 또 키우고 이런 과정에 사실상 거의 그 호흡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 호흡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 같은 데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른 양이 200마리다. 200마리를 다 기억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맞죠.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 마리 때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게 성격, 습관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얘는 까다로운 애야. 맞아, 예. 맞아. 얘는 아주 여유가 있고 그리고 부침성이 있어. 뭐 이런 저건 새침대기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짐승 하나를 다 기억해요. 네. 다 기억하고 특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라든가 동반하는 개의 경우는 아직 뭐 사실상 가족이죠. 완전한 가족이죠. 예. 형제나 마찬가지인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런 짐승들을 자기가 만드는 장식물이나 네. 이런 것에 이제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말로 만든 장식물들이 많아요. 말의 이미지를 살린 거. 네. 그 뭐 늘 말이 자기 교통수단이자 친구이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네. 벗인이니까 실제로. 그게 말이 제일 많고 네. 그 외에 이제 이 목축 사회에서 그것들을 노리는 게 있거든. 네. 예를 들면 표범, 네. 늑대, 뭐 이런 고라니, 독수리, 독수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또 자기 장식물에 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말 외에 네. 이 사나운 짐승 중에 제일 많은 사례가 그리핀이라고 해서 그 하이브리드 짐승인데 네. 머리는 독수리, 네. 몸은 호랑이나 아니면 늑대나 뭐 이런 네네네. 짐승들 아주 강력한 뭐 심지어 이제 유라시아의 서쪽은 사자 이미지. 네. 옛날에는 사자가 유라시아의 그 벌판의 남쪽 지대, 스텝의 남쪽 지대에 골고루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멸종했죠. 네. 뭐 호랑이도 사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네네. 호랑이와 표범들도. 그래서 뭐 그런 짐승은 빨리빨리 멸종하고 이제 늑대가 마지막으로 남은 짐승들인데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장 강력한 존재. 예를 들면 머리는 독수리, 몸은 사자. 뭐 이런 걸 이제 그리핀이라 그래. 네. 원래 스핑크스도 거기서 나온 모델, 네. 그 원 모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핀 같은 것들을 장식해서 네. 그 스텝 초원에서의 삶의 어떤 한 면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장식물들이 많아요. 그게 유목예술의 특징이기도 하죠.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네네.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 게 유목 예술이에요. 네. 멋지다. 그 예전에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막 머리는 뭐죠? 뭐 다른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많죠. 용하고 그쵸? 용머리나 뭐 이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여러 짐승의 이미지를 네네. 혼합시킨. 혼합시켜서 네.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그쵸? 역시. 그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말인 네네, 뭐 그런 맞아요. 켄타우로스라는 게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이미지의 모델은 그리스인들이 만났던 스키타이 사람들, 지금의 우크라이나 쪽에 살고 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목의 이미지가 이제 그리스 신화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구나. 재밌다. 음. 그쵸? 들여다보면 재밌죠.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교수님한테 직접 들으면서 네.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세 후기까지 유목사회의 기본 신앙인 샤머니즘이 변화한 양상과 특징은 무엇이 네. 있을까요? 유목 세계는 사실 뭐 삶의 양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되게 중세 후기까지는 아주 그 선사시대 초기 이래의 신앙 양상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이제 언제 변하냐면 대개는 이제 불교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기, 예를 들면 뭐 유목 제국의 그 아주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던 몽골 제국이 성립하고 나면 그 후기에 라마 불교를 받아들인다든가 뭐 그런 이제 불교와 같이 완전히 개념적으로도 다른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에서 제일 많이 쓰는 뭐 농경사이든 유목사이든 제일 많이 쓰는 어떤 신과의 소통을 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새예요. 그래서 이 새의 이미지를 이제 이 구체적인 유물 형태로 남겨놓는다든가 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샤먼적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유목사회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몽골의 오보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돌무더기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제일 위에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신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오보보다 원형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삼한시대 소도라는 게 있는데 소도의 경우도 이렇게 막대 위에 새가 있어요. 우리 민속신앙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남아있죠. 그게 뭐예요? 그런 그 솥대라는 게 있잖아요. 솥대라는 게, 그렇죠. 솥대라는 게 나무 위에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는 보통은 이제 철새일 경우가 많아요. 청둥오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철새들. 그래서 이 철새들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추울 때 북쪽에서 내려와서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생명의 그 고향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와서 다시 또 돌아간다. 그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죠. 신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건 바로 저런 새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새를 전령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 고대 유물에 보면 뭐 특히 신라 같은 경우, 가야 같은 경우는 새를 이미지화시킨 유물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 목족사회의 새신앙과 관련이 깊어요. 목족사회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우리 조상들 중에는 목축과 사냥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존재가 새인데 이제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유목사에 관련된 또 우리하고도 공통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 황금이에요. 황금이요? 이 황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속적 특징을 떠나서 황금 자체는 녹이 슬지 않아요. 그쵸. 그건 상식적으로 뭐 모든 게 녹이 슬 것 같은데 청동도 녹이 슬고 새도 녹이 슬지만 황금은 녹이 슬지 않아요. 싹 닦아내면 먼지만 닦아내면 금빛이 다시 쫙 올라와요. 그래서 그 유목사에서는 이 황금을 영원성의 상징으로 봐요. 영원함. 영원히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목사에서는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들,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샤만들 이런 사람들은 황금의 장식물들을 몸에 지녀요.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제사에 쓰는 그 그릇 중에 황금으로 만든 잔, 뭐 이런 걸 만든 건데, 이런 황금에 대한 그 깊은 존중감이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유물들이 우리 쪽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신라인 누구나가 다 황금을 좋아한 게 아니라 신라의 박석김 그 왕을 했던 그 성씨 중에서 김씨는 네. 사실은 달리 읽으면 금씨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으로 읽을 때는 김, 네. 그 다음에 금속이나 물질로 읽을 땐 금. 금. 원래 그 금씨인 네. 거예요. 김씨는 금씨 족속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마리깐이라는 대왕의 지위에 올랐을 때 많이 만들어진 것이 황금 유물들이에요. 네. 황금 뭐 귀걸이, 황금 목걸이, 뭔가는- 황금 팔걸이, 뭐 다 그런 거, 황금 금관, 네,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김씨 왕족들의 본향, 네. 김씨 왕족들의 최초에 떠나온 곳은 아마 초원지대가 아닐까 그런 추측하는 네네.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그 황금에 대한 강한 애착이라든가 네. 그것을 내세우는 그런 태도 같은 데서 이제 목죽사의 오래된 관습이 우리 한반도의 삼국시대의 신라에도 깊게 각인돼서 남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뿔에 대한 존중감, 예를 들어서 목축사에서는 뿔이라는 것이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실제 목축을 하면서 목동들이 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슴이든 뭐 양이든 염소든 가장 강한 순놈은 뿔이 가장 크고 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짐승들이 이제 발정기가 돼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순놈들끼리 싸워요. 그 중에 뿔이 가장 크고 힘센 놈이 그쵸. 왕이 돼서 모든 암컷을 독점하는 그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생명의 상징처럼 힘의 상징처럼 상징.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기물들의 뿔의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 싸워서 제일 센 놈이 네. 그 뿔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뿔잔이라든가 뭐 뿔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물들하고 심지어 투구 같은 데 뿔 장식 넣는 이유도 그 사람의 전사라서의 강력한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각인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뿔과 관련된 유물들도 비교적 많고 네. 그것도 샤만적 사고와도 실제 연결돼 있어요. 그 보면은 예전에 그 샤머니즘 뭐 이런 거 딱 보면은 그 약간 옛날에 뭐 유럽적이나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이제 마녀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막 무속 신앙 같죠.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태초가 태초부터 그런 것을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닐까요? 이런 것들도. 뭐 마녀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전통 신앙의 세계나 민속 관습이 유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개종시키려고 네. 그쪽에 이제 일종의 샤만 역할을 하거나 마을의 중심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마녀, 마법사로 몰아서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인데 이제 실제로 유목사이든 농경사이든 민속적인 관점에서는 옛날 관습이 몇천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개 이제 그런 관습들이 언제 사라지냐면 불교나 기독교 같이 완전히 정밀하게 체계화된 종교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그 민속 행위나 네. 거기에 바탕이 된 신앙 세계를 밀어낼 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 중에 일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원에는 남아 있죠. 불교 사원에 뭐 산신각 뭐 이런 형태로. 예. 그렇죠. 다 그런 게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겠나. 뭐 그거랑 다 같은 맥락의 뭐 그게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제4장으로 또 돌아올 텐데요. 제4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또 다들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아, 사장은 집에 대한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집이요? 네. 이제 뭐 그 장식물이나 네, 그쵸. 예술품으로 나온 네, 것들을 그쵸. 주로 네. 얘기했지만 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네. 그것에 의해서 또 우리의 의와 식, 즉 옷 입는 거하고 먹는 네. 행위가
집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좋은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시죠? 만간부. 잊었어요. 만간부, 만간부. 만간부. 네, 자, 여러분. 만간부. 네, 주택구알은 사랑입니다. 안녕. 이렇게 하트. 이 하트, 이 이렇게? 하트. 네. 아, 그렇군요. 네. 빠이빠이. 안녕.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난 그 익숙해지지 않네.